정숙은 여느 때처럼 오전 10시에 현관문을 열고 아버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그의 방은 아직도 그날의 공기 그대로를 품고 있는 듯했다. 먼지 낀 책장, 유리병에 꽂힌 펜들, 오래된 커튼이 들썩이지 않는 창문 옆에 말없이 늘어서 있었다. 오늘은 드디어 그 방을 정리하기로 한 날이었다. 영숙도 함께 오기로 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에 정숙은 먼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낡은 옷장 안, 철제 서랍 속 작은 바구니 틈에 숨어있던 오래된 서류들. 그는 언제나 물건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종이 한 장, 사진 한 장도 쉽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성정이 고스란히 남은 채 아버지의 책상 아래서 정숙은 한 권의 붉은 노트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세월의 발에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놀랍도록 따뜻한 표정으로 한 여인의 어깨를 감싸고 서 있었다. 낯선 여자였다. 정숙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시간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나의 봄, 순이. 1972년 남원. 정숙은 숨을 멈추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순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런 이름을, 그런 표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단정하고 조용했던 아버지의 과거 속에 저토록 따뜻하고 낯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그때 영숙이 도착했다. 정숙은 말없이 사진을 내밀었고 동생은 잠시 멈칫한 뒤 오래된 글귀를 따라 천천히 읽었다. 두 자매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버지의 삶이 그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속에 번져나갔다. 그날 이후 정숙과 영숙은 더는 유품 정리를 단순한 의무로 여길 수 없었다. 이건 탐색이자 수색이었다. 사진 속 여자, 순이라는 이름, 그리고 1972년 남원이라는 단서. 이 낯선 조각들을 맞추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삶도 그들의 과거도 완성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숨겨진 시간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남원은 그들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어린 시절 여름마다 외가댁 가는 길에 지나치곤 했던 조용한 도시.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그곳에 오래 머문 적도 아버지가 그 지역과 어떤 연을 맺고 있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 적도 없었다. 이제는 모든 단서가 그곳을 향하고 있었다. 정숙이 먼저 버스를 알아보았고 영숙은 지도 위에서 1972년의 모습을 짐작해보며 마을 이름들을 기억해냈다. 마침내 그들은 사진 뒤편의 연도와 지명이 가리키는 춘계리라는 작은 마을을 향해 나섰다. 서울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둘 다 피곤함보다 떨림이 앞섰다.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직감, 그것이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마을 입구에는 오래된 정류장이 남아 있었고 인근엔 아직도 옛날식 기와집이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골목마다 감나무가 그림자처럼 들이우고 있었고 햇살은 이따금 대문을 비스듬히 스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오래된 감각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섰다. 동네 슈퍼주인 할머니가 순이라는 이름을 듣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는 놀랍도록 선명한 기억력으로 순이라는 이름을 읊조리며 산 언덕 위 오래된 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보다 2~3살 위였다는 그 이름은 마치 마을의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 자매는 더 이상 이 여행이 단순한 회상이 아님을 깨달았다. 실체가 있었다. 살아있는 기억이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다. 산길을 따라 올라간 작은 집. 나무 울타리와 오래된 장독대가 있는 그 집 앞에서 정숙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들은 마침내 순이를 만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낡은 대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고요한 마당에는 낙엽이 부드럽게 쌓여 있었다. 작은 찻잔이 놓인 나무 테이블, 햇빛을 등진 채 조용히 앉아있던 노년의 여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올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처럼 놀라지도 않았다. 정숙과 영숙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시간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두 눈은 오래된 슬픔을 안고 있었다. 그녀는 자매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손끝을 책상 위에 오래된 사진에 가져다 댔다. 그것은 정숙이 발견한 것과 같은 사진이었다. 단 하나의 차이라면 그 사진은 액자에 담겨 있었고
잊히지 않으려는 사람의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방 안으로 사라졌고 다시 나타났을 때는 한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는 편지와 일기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몇 장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자매는 차마 묻지 못한 질문들을 가슴속에 눌러 앉으며 그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느꼈다. 이 여인은 아직도 그 시간을 살고 있었다. 아버지를 보내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짧은 계절을 가슴에 품은 채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정숙과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 이야기가 더 이상 과거가 아님을 이해했다. 여전히 이어지는 생의 일부였고 감춰졌던 진실이 이제야 그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 되자 산속은 조용해졌고 바람소리와 벌레 우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정숙과 영숙은 순이의 다다미 방 한쪽에 앉아 오래된 서랍장에서 꺼낸 일기장과 편지를 넘기고 있었다. 글씨는 정갈했고 말투는 정숙한 옛사람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생생하고 다급했다. 매일 적힌 날짜들 사이로 아버지의 이름 대신 쓰인 또 다른 이름이 반복되어 등장했다. 그 이름은 장우였다. 그들이 알고 있던 아버지의 이름은 아니었다. 그 이름이 반복될수록 두 자매는 혼란스러워졌다. 장우는 순이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서울에 일이 생겨 곧 돌아갈게. 하지만 그 돌아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해의 편지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끊겼다. 순이는 그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일기를 썼다. 매년 봄이면 마당에 매화가 피는 걸 적었고 여름이면 장우와 함께 걷던 마을길을 떠올렸다. 그러나 어느 해부턴가는 편지도 장우의 이름도 사라졌다. 그저 날씨와 식물 이야기만이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정숙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고 동시에 조금은 이해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평생 그 흔적을 숨긴 채 살았는지. 그 순간 영숙은 상자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낡은 사진 봉투였다. 그 안에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순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었다.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적힌 이름 정인. 그리고 짧은 문구 우리의 아이. 자매는 눈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가 단지 사랑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그들의 심장을 무겁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진실은 이제 더 깊어졌고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숙과 영숙은 며칠 동안 깊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둘 사이의 전화는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오갔다. 서로가 그날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필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정인의 행방을 찾기로 결심했다. 정숙은 오래된 고아원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 시청과 구청을 돌았다. 영숙은 인터넷과 지역 커뮤니티를 뒤져가며 정인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남원 근처 고아원에 있던 기록이 있는지 탐색했다. 하지만 이름 하나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탓에 서류는 소실되거나 다른 이름으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루는 영숙이 우연히 찾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오래전 남원 출신 입양아를 찾는 글을 발견했다. 그 글에는 흐릿한 사진과 함께 남자의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고 놀랍게도 순이가 안고 있던 사진 속 아이와 매우 흡사했다. 정숙은 사진을 확대해보며 손끝으로 화면을 문질렀다. 작게 접힌 귀, 뚜렷한 이마의 선, 그리고 사진 속 손가락의 자세까지 무언가 강하게 끌렸다. 그 남자는 현재 전북 지역의 한 중소신문사에서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이름은 이진우. 입양 후 이름이 바뀌었다는 정황도 뚜렷했고 생년월일도 사진 뒤에 적힌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숙과 영숙은 오랜 망설임 끝에 신문사 앞으로 향했다. 작은 건물의 3층 창가 근처 책상에서 누군가가 사진 필름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중년의 남자였고 구겨진 셔츠에 카메라 끈을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그의 옆 얼굴에는 어디선가 본 듯한 아버지의 실루엣이 스며 있었다. 두 자매는 한동안 말을 잇고 서 있었다. 마치 사진 속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맞닿았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본 그의 옆모습은 과거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정숙은 무릎이 굳는 느낌을 받았고 영숙은 손끝을 조심스레 가방끈에 말아쥐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만남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이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낯선 두 여자의 등장에 그는 당황했지만 이내 예의 바른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정숙은 자신을 소개하며 오래된 사진을 꺼냈고 조용히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진우는 사진을 받자마자 말을 잃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고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눈썹을 찌푸렸다. 마침내 그는 나직이 말했다. 사진 속 여인은 자신이 아주 어릴 적 단 한 번 본 기억이 나는 얼굴이라고. 정숙과 영숙은 그와 마주 앉아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의 과거, 남원의 여인, 순이, 그리고 그 사진 속 아이. 진우는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온통 모호하고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존재했음을 인정했다. 사진 한 장, 이름 한 줄, 그리고 여인 한 명. 그것이 그의 어린 시절 전부였다. 정숙은 조용히 봉투에서 순이의 편지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내려가던 진우는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존재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는 누구인가의 사랑에서 태어난 존재였고 그 사랑이 결코 그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그날 세 사람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했다. 긴 침묵도 있었고 짧은 웃음도 있었지만 가장 많았던 것은 멍하니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각자의 마음이 조심스레 다가가는 감정이었다. 진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날을 기다려온 듯한 예감. 그리고 정숙은 생각했다. 이제 그들의 아버지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 자리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며칠 후 이진우는 두 자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실내는 그의 성실한 삶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정성껏 준비한 몇 가지 반찬과 찌개가 놓여 있었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세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함 속에서도 숟가락은 움직였고 식사는 조용히 이어졌다. 식탁에 앉은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래전 가족 사진 속에서 빠져있던 한 장면을 복원하는 듯했다. 진우는 조심스레 물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있는지 형제가 있었는지. 정숙과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다. 과거의 기억이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펼쳐졌고 진우는 마치 잃어버린 계절을 한꺼풀씩 되찾는 기분으로 그 말을 들었다. 정숙은 아버지가 남몰래 남원 근처에 다녀온 흔적들을 떠올리며 진우가 자신과 닮은 손가락 모양과 웃는 습관을 떠올렸다. 영숙은 과거엔 알지 못했던 공허함이 이제야 메워지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말없이 밥을 먹는 순간마다 그들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결속이 서서히 자리 잡아갔다. 식사가 끝나고 진우는 조심스레 작은 박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고아원에서 나온 몇 장의 서류와 자신이 어릴 적 그린 그림, 입양되던 날 찍힌 사진 등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자매에게 보여주며 물었다. 혹시 이 중에 본 기억이 있는 게 있느냐고. 정숙은 박스 속에서 한 장의 종이에 눈길을 멈췄다. 그것은 어린 진우가 그린 그림이었고 그 안에는 분명히 자신과 닮은 얼굴이 있었다. 검은 머리, 안경을 쓴 여인, 그리고 왼쪽 아래에 조그맣게 그려진 장독대. 그것은 순이의 집 마당이었다. 기억도 설명도 없이 무의식 속에서 남은 풍경이었다. 그 순간 영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이 식탁은 단지 현재의 식사가 아닌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연결의 의식처럼 느껴졌다. 세 사람은 비로소 식탁 앞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서로가 어떤 이름으로 태어났든 어떤 경로로 흘러왔든 이 식탁 위에서만큼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남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영숙은 이를 핑계 삼아 빠졌지만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정숙은 순이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용히 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순이는 마당을 쓸고 있었고 정숙을 보자 미소 지었다. 낯설지 않은 미소였다. 정숙은 자신이 전할 것이 있다고 말했고 순이는 그녀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마루 너머 안방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치는 방 안에는 오래된 장롱이 하나 있었다. 순이는 그 장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누런 종이에 흐릿한 필체로 써내려간 글귀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다. 편지에는 순이에 대한 사랑과 함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적혀 있었다. 그 시절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사였고 병든 부모와 약혼자의 기대 사이에서 망설이다 결국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끝내 순이와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죄책감 속에 서울로 돌아가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줄, 일기 속 기록들로 그는 평생을 살아냈다. 정숙은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순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아버지의 진심이 이제야 진짜로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마음은 녹슬지 않은 채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챙겨 나왔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진우에게 편지를 전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나무들처럼 그의 눈빛도 오래 흔들렸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특별한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각자의 속도로 이야기를 삼켰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숙은 생각했다. 어떤 사랑은 말로 다 전해지지 않는다. 어떤 진심은 50년이 지나서야 도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었다. 봄은 유난히도 천천히 도착했다. 매화가 피기 시작한 골목마다 따스한 바람이 감돌았고 나무 틈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오래된 기억들을 조용히 깨워냈다. 정숙은 다시금 순이의 집을 찾았다. 이번엔 영숙과 진우도 함께였다. 정숙이 마당 안으로 그를 데려왔다. 진우는 낯선 이의 집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고 있는 듯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순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고 몸을 돌려 고개를 들었다. 눈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바람소리조차 사라졌다. 진우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몇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순이의 눈가에 서서히 물기가 고였다. 정인아. 순이의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마치 그녀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주문 같았다. 진우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잠겼다. 순이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그의 뺨을 손끝으로 스쳤다. 그 손길은 기억 속 어머니의 그것과 같았다. 작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그리웠던 감촉. 진우는 결국 무너졌다. 눈물이 한 줄기 흘렀고 그는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세요? 순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날 그 마당엔 말보다 진한 포옹이 있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50년의 사랑이 그 순간 조용히 되돌아왔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다시 만났다. 특별한 말 없이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각자의 속도로 이야기를 삼켰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숙은 생각했다. 어떤 사랑은 말로 다 전해지지 않는다. 어떤 진심은 50년이 지나서야 도착하기도 한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시작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순이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카메라도 들고 왔다. 그는 낯선 듯 익숙한 풍경들, 마루 끝에 걸린 바래진 커튼, 햇살에 물든 나무문, 그리고 순이가 매일 쓸고 닦는 마당의 돌길까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렌즈에 담았다. 순이는 별말 없이 진우의 뒤를 따라다녔다. 그러다 마당 귀퉁이 감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어릴 때 저기서 내가 돌을 주웠단다. 아주 작은 손으로.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무언가 가슴 밑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는 가만히 카메라를 내려놓고 나무 아래 흙을 손끝으로 쓸었다. 마치 사라진 기억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듯. 그날 저녁 순이는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엔 오래전 정인이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 아이의 서툰 손으로 그려진 산과 집, 사람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한 장이 있었다. 순이는 그 그림을 내밀며 말했다. 이건 네가 5살 때 그린 거야. 그 사람 나고 이건 내 아버지. 그리고 가운데 너. 진우는 그 그림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떨구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단순하고 서툴렀지만 묘하게 지금과 닮아 있었다. 시간은 돌지 않지만 마음은 돌아오는 법이었다. 며칠 뒤 정숙과 영숙도 순이의 집을 찾았다.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다시 꺼내어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진우는 작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다. 거기엔 그가 촬영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순이의 집, 감나무, 정숙과 영숙의 웃는 얼굴, 그리고 자신. 앞으로의 기록은 내가 할게요. 진우는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에 순이는 작게 웃었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래된 이름들이 조용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기록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기록은 남는다. 그게 곧 이어짐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진우는 이제 매달 한 번씩 순이의 집을 찾았다. 때로는 조용히 사진을 찍고 때로는 마당에서 순이와 감을 따며 햇볕을 쬐었다. 정숙과 영숙도 가끔씩 내려왔다. 셋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가족일 뿐. 순이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지만 웃음은 늘었다. 그녀는 진우가 남긴 사진들을 벽에 걸어두었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사진 찍는 아들이라며 소박한 자랑을 했다. 진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깊이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어느 날 진우는 순이에게 부탁했다. 엄마,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요. 해질 무렵 감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순이는 잠시 머무시다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카메라의 셔터가 조용히 울렸다. 그 사진은 훗날 진우의 전시회 첫 장을 장식하게 된다. 제목은 다시 봄이었다. 정숙은 서울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아버지의 사진과 편지를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두었다. 그녀는 자주 그 앞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영숙은 춘계리에 관한 짧은 글을 써 문학회에 보냈고 지역지에 실렸다. 그 글의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떤 비밀은 말해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건 누군가의 삶 속에서 피어났고 이제는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순이는 어느 날 정숙에게 편지 한 장을 전했다. 오래전 아버지가 보내지 못한 마지막 편지였다. 정숙은 그것을 읽으며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다. 그 편지는 책갈피로 남았고 세 사람의 삶은 이어졌다. 비밀은 이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누군가의 이야기로 남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감나무엔 다시 꽃이 피었다.